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해운 후보자 비망록입니다. 철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작성한 사람이 제3자가 본인의 짐작과 여러 가지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장남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통해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사회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라고 하는 게 있죠.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누가 국위선양을 했냐니까요. 것은 누구를 예를 들어서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그걸 묻잖아요. 자,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중에 누가 국위선양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 이후 뭐 거의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이어서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거의 자정이 지나서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뭐 충분한 해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해운 후보자가 뭐 가정사까지 꺼내 들고 또 눈물까지 흘리면서 설명을 했지만 예. 그 설명을 다 듣고도 사실은 청약이라든지 장남의 입학 문제는 여전히 그 얘기 다 들어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물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기회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그런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들 보는 눈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봤다.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어떤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똑같은 검증의 송곳을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과연 후보자가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전부 다 밝혔는가? 그것은 참담함과 허탈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꼈고 저는 네.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궤변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변명의 네.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이 청문회가 공정과 법치의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3대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병역, 대학 입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 임명 순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이제 국민적 관심인데 국민들 여론은 지금 현재까지는 낙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장면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과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사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정청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몇십억 받았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예? 아니 대답을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누가 압니까? 속기록에 남겨야지. 네. 내가 뭐예요? 계속 내 있다고요. 이해운 후보자 책에서 갑질 근절이 후보자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하신 적 있죠. 그러면 그 후보자의 책에 의하면 후보자가 근절돼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양심 있어요. 네, 의원님. 네, 양심 있으면 사퇴하세요. 의원님 설명. 예, 그렇다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해명을 했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여야의 질문이 양쪽에서 쏟아졌어요. 거의 위장 미혼이라는 말이 이번에 생겨났을 정도였는데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민감한 가정사까지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정부 측에서 이제 지명한 인사라서 예. 사실 민주당이 원래대로라면 좀 디펜스 해주는 게 맞는데 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혼인 결혼식을 올렸는데 뭐 그 직후에 관계가 다시 뭐 너무 파탄이 났는데 또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된 이후에는 다시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 말장난이죠.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지금 정부 측에서 지명한 인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거에 네.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부정청약 물론 이제 조사 중이고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저는 만약 이 본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사실 본인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로 얻은 차익 같은 거는 뭐 기부를 한다든가 본인이 아파트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혀야지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하실 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남의 부부관계가 거의 파경에 이를 정도로 너무 안 좋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다시 합쳤던 상황을 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공교롭다는 그렇죠. 거예요. 하필 국토부 조사가 끝난 그 다음 날에 혼인신고를 이제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약간 석연치 않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토부가 이제 2024년 국감 때는 이 말하자면 자녀 함께 거주가 예. 이제 그 부정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심사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또 자료 제출할 때는 그건 또 살짝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국토부도 여러 가지 눈치를 좀 봤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이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탐욕이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지금 이 본질이 뭐냐면 네. 주민등록법도 위반했고 주택법도 다 위반을 한 거예요. 실정법을 위반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은 지금 뭐 청문회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 비화되지만 네. 실제로 이 사안의 본질은 위법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후보자가 우리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700조 원의 우리 예산을 다루는 나라의 고관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공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후보자가 이런 식의 도덕적 윤리적 그다음에 준법 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700조 고관을 맡겨야 됩니까? 이 이혜훈 후보자가 정말 능력 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보수의 동의를 받고 깨끗한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왜 이렇게 끝까지 저는 고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의 권력 의지상 절대 잦은 사퇴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명 처리해 주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보수의 통합과 어떤 국민 그 화합 차원에서 보수 진영의 추천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새롭게 인사를 해야지 이거 예. 밀어붙이면요. 5기 인사, 만용 인사로 저는 역사에 남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녀 입시 의혹에 대해서도 어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남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잘못 얘기를 하고 장남, 차남 그리고 셋째까지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좀 헷갈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억의 장애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남편이 다니는 과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첫 장남입니다. 예. 그걸 잊을 부모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는지 이 전형에서도 사실은 드러나는 대목인데 예. 처음에는 다자녀 전형이라고 그랬다가 그거 내가 둘째랑 헷갈렸네요. 그러면서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사회 기여자 기여자 전형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를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회 기여 전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부모나 조상들의 훈장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공지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때 그 당시 2010년 당시에 그 내역을 보면 예. 국제적인 어떤 국위선양 이런 게 포인트였지. 네. 뭐 훈장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거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이혜훈 후보자의 남편이죠. 그리고 당시에 입시 부처장이었다 그러는데 예.
바깥으로 공개돼 있지 않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채점 요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자녀의 입시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공무원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은 네. 훈장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라고 그거 알았으면 여기 안 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혜훈 후보자가 사회생활하고 또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빴고 네.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명을 다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사회기여자 전형의 할아버지가 그것도 국제적인 국외 성향이 아니고 내무부 장관을 했다는 이유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받은 훈장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사회기여자 입학 전형에 합격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는 분명한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해명하기에는 네. 이 해명이 너무나 좀 부족한 부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특히 이 자녀 입시 의혹도 그렇고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것 같습니다.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낳고 예.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이 낳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옛날 말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해명할 가치가 있을 것인가.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 때도 봤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의 시발점이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 입시생들한테 크나큰 그런 학부형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줬다는 것이 가장 큰 휘발성이 컸기 때문에 예. 이것이 헌법 제11조 3항 훈장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우리가 헌법을 배웠을 때 그때도 우리가 이거 시험 문제도 많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훈장을 받았을 때는 본인한테 물론 여기에서 국위 선양자는 그 손녀, 손자녀까지도 가능한데 이때 국위 선양자라는 것은 학문,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거나 탁월한 업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조부께서 내무부 장관 하면서 훈장을 여러 가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이거랑은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대학에 합격시킨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해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특히 공직자라는 분이 헌법 제11조 3항 자체를 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예. 어제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뭐 이따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후보자한테 전향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큰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상대방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정권에 들어와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부 내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임을 주겠다는 것인데 계속 민주당으로 전향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긴축 재정에 대한 입장 바꿔라.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지명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전향을 왜 합니까?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적인 마인드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으로 제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청문회는 진행이 됐고요. 어제 아마 다 봤을 것 같습니다. 여야의 청문 보고서가 아직은 채택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 부분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인사청문회 전에 그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지명을 하는 것보다 지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근데 하지만 의혹 해소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파트 청약 문제라든가 또 이제 본인이 비망록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또 공개는 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말을 얼버무린 것 같은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이 후보자가 더 해명할 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데 그런 걸 좀 더 청와대는 지켜볼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쨌든 지명을 하는 것이
낫다, 지명에 동의한다는 여론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청와대가 지명하는데 조금 힘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반대 여론이 뭐 전과 같이 계속 높은 상황이라면 굳이 저는 뭐 청와대가 국민 여론과 국민 민심에 반하는 지명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의 결정도 달라질 민심을 것이다. 경청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거의 네. 없을 거라고 네. 보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네. 된다.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행하면 5기 인사로 기록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대통령의 협치라든가 통합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흠결 많은 인사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갖다 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기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이해운 후보자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한 그런 영역입니까? 저 오히려 윤희숙 의원 같은 전문가도 많아요. 예. 보수가 자랑하고 보수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분들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중요하게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인사인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주말에 오늘 내일의 여론과 예. 26일 날 여야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청문 채택을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도 그 적격 의견을 안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마저 부적격. 저는 의견을 제가 낼 보기에 것 이 같다.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이 적격을 낸다 그러면 예. 앞으로 올 수 있는 모든 허들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인사청문 할 때마다 이보다 더한 분들이 와도 다 이제 적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일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명철의 명분이 되겠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고 대통령이 퇴로를 열 저는 명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공은 저는 민주당 손에 있다고 봐요. 아. 민주당이 청문 채택에 대해서 26일 날 어떤 합의서를 써주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여야 합의로 부적격이라는데 의회주의자를 자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또 인사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말 여론과 예. 월요일 날 청문 채택 여부가 아마 마지막 그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한 만큼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이 인사 자체가 후보자의 어떤 그 댐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당적이 다르더라도 성장을 위해서 네. 국가의 성장과 어떤 레드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한 거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때 기억나시겠지만 민주당 다수가 반대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때 예. 당시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인사청문회를 적격을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도 말은 안 하지만 부적격 의견이 많은 걸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했어요. 뭐 민주당에서 적격 부적격 얘기하기 전에 국민 여론을 설득하지 못하면 임명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사실상 표현한 거고 네. 결국은 이번 주말 사이에 예훈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여론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임명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임명이 된다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물론 배신자 프레임도 있습니다. 당한테 무슨 영입제의가 왔으면 당 지도부에 상의를 하고 그리고 당협위원장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의가 왔는데 당협위원장 먼저 내려놓고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무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은 올 수가 없고 배신자 프레임이 갇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3대 악재, 부동산 병역, 대학 입시 네. 이것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조국 사퇴를 지금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국 사태처럼 청년 입시비리이기 때문에 청년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국민한테 유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6.3 지방선거의 선거의 어떤 좋은 소재로서 국민의힘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모든 것은 포인트가 6.3 지방선거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 이 분위기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죠. 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수가 커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어떤 선은 당의 의원들이나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사람 치고 대표님의 결기를 믿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게 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제 국회를 찾았다고 하죠. 단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장동혁 대표가 바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중단을 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단식이 남긴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누가 대표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줬는데 방문을 해서 예. 근데 사실은 이 단식 시작할 때부터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진정성 논란이 있었어요. 하필 단식의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네. 이 의결하기 직전 상황, 이 상황에서 단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부의 반발을 갖다가 좀 누르기 위해서 네.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단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단식이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차까지 가면서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청와대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 야당 지도부를 방문하기 위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실상 방문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청와대 나와라 했잖아요. 청와대 우리 얘기 들어달라. 그런데 박근혜 나오니까 단식이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 단식 왜 했냐. 쌍특검, 그다음에 청와대의 어떤 그 대화 타협에 우리 목소리 들어달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박근혜가 오니까 단식이 끝났다? 결국은 지지층의 결집,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단식 아니었냐라는 게 네. 처음에도 그런 의심을 받았는데 오후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날 오후 4시 반 정도면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방문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대화 타협을 하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걸 갖다가 피하면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단식을 끝냈어야 했는가. 이렇게 예. 놓고 보면 처음도 그러더니 끝도 그렇구나. 결국은 이 단식의 목적이 정말로 어떤 그 쌍특검을 위한 단식이었는지 아니면 그 위기 국면에서 지지층의 결집을 반발을 갖다 최소화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지층을 끌고 가기 위한 장외 투쟁의 카드로 쓴 건지 네.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참 공교롭다. 너무나 공교롭게 네. 아까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이 너무나 공교롭다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외쳤는데 단식 그만두는 것도 너무나 공교로워요. 과연 이래서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을 과연 믿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고 보는 거죠. 당 지도부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 거라고는 거의 1시간 전쯤에 이제 소식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깜짝 방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단식 중단에 대한 그 출구 전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을 뭐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저는 단식 첫날부터 마지막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순간까지 제가 현장에서 있었는데 물론 뭐 매일 같지는 매일 갔지만 예, 예. 몇 시간씩 이제 교대로 가서
현장에 있었는데 네네. 단식을 함에 있어서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보면은 정말 투명한 유리잔에다가 투명한 물 그것만 넣고 소금 몇 알 그것만 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막 그렇지만 정말 순수하게 단식을 했을 때 3일이 지나면 그것이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4일째부터는 뭐 몸에 있는 여러 가지를 태워가지고 이것이 네. 에너지원을 써서 한 20kg 지금 빠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밤에 선망 증세 가끔 졸도도 하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93에서 90 이하로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한데 산소 포화도 기계를 옆에다 놓고 예. 93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했기 때문에 버틸 대로 버티다가 못 버티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투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소수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29번인가요? 거기 뭐 탄핵 네. 그리고 무도한 입법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정권까지 빼앗기고 탄핵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107석입니다. 의회 권력 뺏겼죠. 행정권 뺏겼죠.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 권력까지 다 뺏기면 이 나라는 오로지 네. 민주당 정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당대표로서 절박하다. 절박한 것은 첫째는 진정성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것을 더 이상 헌법을 파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을 향한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죽기 전까지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면은 정말 금방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현장을 보는 사람들은 그 진정성을 이해를 하는데 예. 그냥 가끔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진정성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정말 이 현장을 보더라도 그 진정성만큼은 확실히 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그 타이밍에 우연히 와서 이제 단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더 큰 투쟁을 하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 이제 의장이 그랬습니다. 24시간이 지났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세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했냐면 그냥 보따리 들고 딱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단식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단식 이제 그만해야죠. 이제 쓰러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 단식 과정을 네, 쭉 제가 지켜봤던 입장으로서는 이 진정성만큼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양태정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의 이번 8일간의 단식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뭐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뭐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이제 병원에서 회복 중이신 걸로 들어 알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장동혁 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글쎄요, 명분은 이제 쌍특검 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사실 내부 단속의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두 분 빼고는 다 오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 두 분 빼고는 다 오신 걸로 보이는데. 뭐 안 온 사람 그래도 또 찾아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있겠죠. 그 예. 주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분 중에서는 예. 사실상 근데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만 안 오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 앞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라든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최소한 인간적 도리로 단식 현장에 찾아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예. 결국 이제 오늘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분들이 지금 이제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거기에 얼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어떤 목소리를 낼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장동훈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게 네. 과연 그 단식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내부 결집이라는 좋은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보수 결집을 이뤄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단식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걷어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지만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 이 부분도 한계로 꼽히거든요. 오히려 단식을 하고 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전주보다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22% 정도 나오는데 전주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전반적인 지금 당의 약간 무기력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떤 당이 자꾸 뭘 해도 단식을 해도 언론의 포커스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단식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쌍특검에 대한 그 이슈 집중도가 많이 묻히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이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제가 그게 하나의 표피적인 원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수는 결집했다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황교안 대표부터 예. 김문수 그다음에 가장 좀 진보 쪽에 있다는 유승민 전 대표까지 예. 다 왔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식 직전에 바로 가서 만나 뵀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가 보수의 총력에 대한 그 파이는 다 이제 키운 상태인데 네. 지금 중도가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도의 반응은 결국 이제 2월 19일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당이 아마 입장을 낼 겁니다. 그 예. 입장에 따라서 변화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사실 쌍특검을 당대표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이 중대한 이슈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진짜 공천원금 비리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분노하는데 경찰의 수사는 무기력하고 정말 늑장 부리기가 짝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대표가 단식을 8일까지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단 한 번의 호응도 없었거든요.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제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한 정치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무언가 쌍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중도가 시간이 가면은 이 부분은 국민의힘 쪽으로 저는 반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이른바 그 중도 유보층이라고 하는 한 지수가 한 30% 나오기 때문에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나중에 이동성이 저는 어쨌든 나중에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마 보수 결집의 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단식을 하면서 내세웠던 쌍특검 이 문제가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에 묻혀서 그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단식은 중단을 했지만 또 남아있는 과제가 있죠.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가시면서 했던 말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단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 안에 있는 분열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런 부당한 징계가 제명이 철회가 돼야죠. 그게 전제 조건이죠. 왜 우리 안에서 벌써 지금 반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바로 오자마자 이 부분을 하기에는 정말로 단식을 한 이유가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건이 후폭풍이 커지는 순간에 단식한 것이 정말 그런 정치적 의도였나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를 좀 알면 어떻게든 단자에 가서 뭐 달걀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손잡아주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끝내 안 갔잖아요. 홍익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중도 쪽에 좀 동정적인 여론이 많이 반한동훈 쪽 돌았었어요. 그건 제가 체감도 느껴요. 지도부가 일단 재심 기간까지는 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기간이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재심 기간에 결국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재심 기간을 기다려 준 것도 본인으로서는 공을 갖다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떠넘겼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단식을 했잖아요. 네. 결국은 공만 떠넘긴 거지 이미 결심은 그때 서 있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단식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제명 그 최고위 의총 끝나면 바로 제명할 거다 이렇게 봤었는데 의외로 이제 재심 기간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식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은 이 제명 논란을 갖다가 외부의 투쟁 카드를 통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였던 거고 결국은 단식이 8일 만에 끝났지만 그 8일 동안에 여론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당 내에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 똑같고요. 또
강하게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결하기 위해서는 건립도를 제거하고 가야 된다는 목소리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예. 결국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공 넘겼는데 안 받았어? 그러면 내가 단식까지 하는데도 당신 안 나타났지? 그럼 나는 이제 명분 충분히 쌌어. 아마도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예. 저는 뭐 징계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장 대표가 아직 건강을 좀 회복 중이어서 26일 최고위는 참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네. 장 대표가 없이도 의결할 가능성이 있나요? 뭐 그럴 징계 수밖에 여부에 없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당 대표가 필요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예. 그 다른 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당의 어떤 시스템이고 절차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 앞에서 지금 친한계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팬덤층에서 시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지방선거, 지방 권력까지 막지 못하면 보수 야당이 네. 설 기회가 없고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것을 하시라도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통해서 당내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정당이라는 것은 물론 당 대표와 최고위와 지도부가 있지만 당원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동지, 네. 동지적인 개념으로 뭉쳐 있는 것이 올바른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했고 공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일. 그것이 공개 사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과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가 잘못됐다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한 뭐 그런 뉘앙스로 들렸고 두 번째는 재심에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어떤 시스템에 따르면 재심에 저는 응했어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쌍특검 방지, 공천헌금이나 통일기호 이 쌍특검을 해달라는 그런 당 대표로서의 그 단식을 했을 때 예. 단식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동조 단식이라도 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취지로만 예. 어떤 전직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 동지라는 것은 험지에서 그리고 낮은 자세로 네. 밑바닥에서 같이 뛰는 것이 중요한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어떤 좋은 타이밍을 저는 놓쳤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네. 최고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결단이라 하면 제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뭐 지금 제명을 지금 윤리위에서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심에 대해서 의견 제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최고위에서 윤리위에서 이것을 올라왔는데 재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심 의견도 없이 바로 올라왔으면 예. 우리가 법원에서 1심에서 의견이 피고인 의견이 없으면 2심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이것의 재심에 대해서 제명에 대해서 이것을 징계 수위를 낮출 그런 명분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명 결정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까스로 또 보수가 통합이 되는데 이게 또다시 둘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죠. 예. 우선 이제 법적으로 계속 다퉈가면서 뭐 가처분 신청을 하든 뭐 조송을 하든 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계속 다툼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아예 당 밖에서 뭐 새로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무소속으로 이제 이번 6.3 지방선거에 이제 아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도전을 해서 뭐 지금 뭐 이제 호사가들 말에 따르면은 뭐 이제 대구에 출마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원내로 입성을 해서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든지 네. 선택의 길이 있을 거로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참여를 함으로써 좀 손을 내밈으로써 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는 저는 좀 아쉬운 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본인이 본인 자체적인 세력으로 얼만큼 그의 이제 구심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에서는 뭐 지금 당장 탈당이나 뭐 신당 창당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때 사실 남은 정치적 공간이 단식장에 찾아서 투샷 앵글을 연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두 분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지자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 전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예. 설령 제명이 된다 나중에 된다 치더라도 일종의 한동훈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라는 서사를 좀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회를 다 이제 그 차버린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한 전 대표 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그 탈당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국 단위 선거를 앞에 두고 당이 분화한다고요. 여기에 한 친한동 그 인사들이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선택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고 또 과거의 바른미래당의 또 그런 또 그 후과도 그 전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예. 하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할 거는 그럴 겁니다. 무소속으로 이번에 승부를 걸 거냐 아니면 한 텀을 더 쉬고 갈 거냐 예. 그 선택지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보궐선거가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이라든가 이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휴지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이제 26일 날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정치적인 해법을 주말 사이에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베트남 출장 중에 건강이 악화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으로 급파했는데요. 교수님,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보낼 정도라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위중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애초에 이제 원래부터 이해찬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 건강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평상시에도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지 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좀 무리한 해외 출장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제 심정지 상황까지 오는 네. 그런 위급한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 측근 인사들을 이제 급파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다행히 이제 위험한 국면은 넘어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긴급하게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생명의 위독함은 벗어난 상태다. 뭐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데 사실은 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내에서 네. 지금 가장 이제 원로급의 어떤 인사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을 맡길 정도로 예. 정치적인 이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 악화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 좀 빨리 이제 국내로 안정이 되면 국내로 돌아와서 더 이상 사실은 이제 수석 부의장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예. 그런 점에서는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돌아오면 좀 거취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문제는 뭐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원로 정치인의 해외에서의 뭐 건강 이상은 사실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안정을 되찾고 국내로 돌아와서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예. 근데 7선 의원 출신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정치적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일까요? 당에서도 좀 의원들이 많이 쾌유를 좀 비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민주화의 이제 거의 산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죠. 예. 1972년 인천항역 사건으로 투옥되고 또 1987년 걸고 이제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가장 앞장서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요. 예. 뭐 이제 초선 의원 때 50 이제 청문회 때도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굉장히 일약 스타가 되셨고 또 그 후에 뭐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이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까지 하면서 민주당의 큰 버팀목이자 이제 원로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 그동안 많은 고초를 겪으신 분이라서 저는 이번에도 그 쾌유를 하셔서 다시 이제 복귀할 걸로 보이고요. 어서 빠른 이제 많은 국민들의 좀 염원을 담아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쾌유를 바라고 또 조속히 국내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이후에 당내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중재 중국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놓고 당원들에겐 O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입니까?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이현수 의원님께서 진퇴를 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제가 혼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상의하지 않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합당 얘기가 전격적으로 나온 이후에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느냐.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당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는 좀 본질적으로 보면은 1인 1표제 논쟁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좀 그렇죠. 극단적인 1인 결정이다라는 1표제는 결론적으로 지도부에서 만장일치 통과됐거든요. 예. 그런데 만장일치 통과되고 나서도 예를 들어 강덕구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대표 연임 선거에 이게 적용될지도 같이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 얘기는 1인 1표제 자체는 죄가 없는 겁니다. 네.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즉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감정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결국은 이게 시간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대선 전에 결국은 범여권이 합당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여기에 반대할 지지층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왜 하필 지금이냐. 네. 이거 혹시 정청래 대표 연임 카드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도부 논의도 안 거치고 발표를 하냐. 이거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결단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폄훼하는 거는 예. 너무 나아간 주장이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논란이 되게 커 보이지만 예. 이게 1인 1표처럼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 네. 이 논의를 더 길게 할 여지는 없거든요. 아마도 빨리 결정이 되든지 통합을 하든지 네.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 당원에게 합당을 묻는 네. 그런 표결을 거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로 결론이 빠른 시간 내에 날 것으로 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번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이었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일자 정청래 대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청와대랑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가 이런 얘기로 좀 번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뒤늦게 다 아니다라면서 이제 또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 정말 상의 안 했다? 레임덕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레임덕 온 겁니다. 개입하면 그것도 문제가 그걸 개입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예. 뒤늦게 수습에 나선 거죠. 이게 네. 잘못하면 이게 정치에 개입한 걸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습을 한 건데 네.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민주당이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데 지금 다른 당하고 통합한다? 근데 그 통합을 하는 대상이 더 사실은 더 진보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는 정당이다? 근데 이거를 상의 안 했다? 저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상의를 했겠죠. 근데 지금 친명 쪽에서 극도로 붕괴하고 있는 건 왜 타이밍을 그 다음날로 잡았냐는 거지.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 코스피 5천 찍은 날. 아니 도대체 뭔가 대통령이 이슈 주목도를 가져갈 만하면 당대표가 자꾸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렇게 산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 조국 대표 얘기를 빌리면은 사실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썸을 타는 거였다고 얘기하는데 결혼을 전제로 한 썸이 깨지면요.
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예. 다만 과정에서 이렇게 미숙한 처리, 그다음에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자기만을 좀 더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친명 쪽에 대단히 큰 분노를 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 하필 그날이었냐? 대통령 기자회견 있고 코스피 5천 찍은 뭐 이제 그 시기에 대통령 주목도가 막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찬물을 끼얹은 건 아니냐? 그런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사실 이게 그 지방선거 전체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요. 예. 사실 지금이 아니고서는 합당을 추진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3월부터 있는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무실도 꾸리고 캠프도 꾸리고 하게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사실 합당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한 뭐 어쨌든 기존에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일부는 어쨌든 자기 선거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 그러니까 이미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합당 문제를 내듭을 짓고 예. 그렇게 해서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그 타이밍을 고려하면 지금밖에 사실 시간이 없는 거고요. 예. 사실 이게 뭐 미리 그 전날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국혁신당과 얘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코스피 5천을 찍을 거라는 거를 정청래 대표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나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상황을 그걸 알았으면 이미 주식으로 아주 떼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논의는 조금 억측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정청래 대표가 왜 하필 전격 제안을 그 시기에 했느냐, 어떤 목적이었을까, 이 부분도 얘기가 많은데. 뭐 저는 연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래 어떤 구도를 놓고 지금 호남의 장탈전이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 조국신당이 나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양당이 합당하면 과거에 3당 합당으로 1990년에 한 3당 야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것은 패착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호남이 빈 공간이 생기면 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새미래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 봅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토요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